그래서 오늘은 이 경로 계획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경로 계획이라고 하면 로봇 경로 계획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 전에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뭐 심오한 면도 있고 어떤 뭐 문제에 따라서는 수학적으로 굉장히 난해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5장에서 다루는 경로 계획이라고 하면 가장 초보적인 어떤 궤적을 만드는 다항식 궤적, 폴리노미알 이런 정도의 내용만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홈 프로젝트 로봇 궤적 시뮬레이션 할 때 5장에서 나온 3차 방식 또는 5차 방식 궤적을 가지고 이제 어떤 엔드 이펙터가 트래킹할 궤적을 수학적으로 수식적으로 이제 만들어내고 그 경로 계획을 트래킹하는 그런 이제 피드백적 시뮬레이션을 이제 하면 되는 거죠. 자, 이건 뭐 교과서의 그대로 요약인데, 패스 플래닝 또는 이제 트래젝토리 플래닝 이렇게 얘기하거든. 패스, 뭐, 트래젝토리, 패스, 트래젝토리. 보통 패스는 이제 경로라고 번역을 하고, 트래젝토리는 궤적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죠.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실제로 그 말이 그 말이야. 패스. 보통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제 이 패스에는 시간 개념이 없는 거고 트래젝토리는 이제 이 패스에다가 이제 어떤 시간을 더한 그런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이제 뭐 그렇게 정의할 수도 있죠. 근데 보통의 경우는 이제 패스나 트래젝토리나 뭐 거의 동의어로 쓰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패스 플래닝 또는 뭐 트래젝토리 플래닝 또는 뭐 경로 계획, 궤적 계획 다 유사한 말이다. 플래닝이란 말이 나오는데 플래닝 말 그대로 계획이란 말이죠. 계획. 계획이란 말은 뭘까요? 이거 미리 정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로봇이 어떤 따라가야 할, 어떤 트래킹할 그런 어떤 길이 되는 거죠. 로봇의 엔디펙터가 지나가야 할 길을 만들어주는 거죠. 길을 닦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는데 닦여진 어떤 길로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로봇이 어떤 모션을 한다는 것은, 컨트롤도 모션을 한다는 것은 이 미리 정해진 어떤 계획된 어떤 경로를 따라간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경로 계획이라고 할 때 이렇게 완전히 어떤 미리 계획하는 그런 오프라인 플래닝이 있을 수가 있고 또는 이제 어떤 뭐 주어진 타겟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플래닝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건 이제 오프라인 플래닝이다, 온라인 플래닝이다 그런 이제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오프라인 플래닝이 됐든 온라인 플래닝이 됐든 그 로봇이 따라가야 할 길을 정하는 건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A라인 포인트에서 B라인 포인트까지 가야 되는데 길을 만드는 거. 길을 갖다가 이렇게 직선으로 그냥 쇼티스트 패스를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렇죠. 이것도 하나의 길이에요. 이것도 길인데 이 길은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서 길은 어, 다양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쇼티스트 패스, 최단 경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또 나오는 개념이 뭐 에너지 최소화 경로라는 그런 개념이 있고 또는 콜리전 프리 그런 경로라는 게 있죠. 예를 들어 이렇게 A에서 B로 가는데 여기 어떤 이 장애물이 있어요. 이렇게 장애물이 피해가야 하잖아. 그럼 이렇게 피해가잖아요. 피해가. 콜리전 프리 패스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여기에 표현할 수 없지만 또 싱글레러티라는 개념이 있거든. 싱글레러티 이게 무슨 말이냐면 A에서 B로 가는데 로봇 머니플레이터는 관절을 움직여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딱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다 보니까 로봇 관절이 요 포인트를 관절의 모션으로 만들 수 없는 그런 포인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포인트를 보통 싱글러 포인트라고 하거든. 그런 점은 또 피해가야 하잖아. 그러니까 싱글러티 프리한 그런 또 패스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로봇의 능력이 안 돼서 못 따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로봇의 능력이라면 보통 가속 능력, 어떤 토크 리밋 이걸 얘기하는데 그건 어떤 다이나믹 컨스트레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구적으로 이 패스를 따라갈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동력학적으로 이 패스를 따라갈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어떤 외부 장애물이 있을 때 장애물을 회피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이제 어떤 패스 플래닝의 어떤 문제가 된다는 거거든. 예. 네, 근데 이제 5장에서 다루는 것은 그러한 어떤 그 컨스트레인트, 뭐 구속 조건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이제 어떤 A 포인트에서 이제 B 포인트까지 이렇게 이제 어떤 로봇의 엔디트타가 움직인다고 할 때, 그 중간의 경로, 이 경로죠. 이 경로를 정하는 문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어떤 그 초기 위치가 있을 수 있죠. 초기 위치. 뭐 평면이라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여기 최종 위치라면 이렇게 되겠지. 초기 위치, 최종 위치가 있는데,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요 A에서 B 포인트까지 뭐 10초 만에 움직일 수도 있고 5초 만에 움직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 이거는 이 시간 개념이 들어가면 이건 그 속도 개념이잖아. 속도 개념. 이렇게 이제 XY 좌표계 상에서 이렇게 좌표계 상에서 어떤 이렇게 길만 보면 이건 이제 공간적인 개념이고 시간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A 포인트, B 포인트까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A에서 B까지가 예를 들은 거예요. 이게 뭐 한 20cm 거리가 될 수 있지만 한 2m 거리가 될 수 있잖아. 그러면 근데 로봇 암의 길이는 2m가 안 돼. 당연히 B는 못 가겠죠. 간단한 예지만 이런 건 이제 어떤 기구학적인 구속 조건이 되는 거지. 그런 걸 이제 미리 고려를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 관절에 이제 모터에서 토크가 발생해서 이제 로봇 모션이 이루어지는데 A에서 B 포인트까지가 2m인데 이걸 갖다가 뭐 예를 들어서 1초 만에 움직여라. 언뜻 봐도 안 될 것 같잖아. 1초 만에 이거 1초 만에 쫙그 패스를 따라가라. 이거는 이제 그 머니플레이터의 토크 리밋을 위배할 수 있다는 거지. 이거 보지 말하면 다이나믹 싱글 어떤 콘스트레인트를 위배하는 거가 되는 거죠. 지금 내가 예를 들은 것은 굉장히 단순한 예를 들었는데 개념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어떤 기구학적인 구속 조건이 있을 수가 있고 동력학적인 구속 조건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불가피한 이런 어떤 그 장애물을 회피해야 되는 경로가 있을 수도 있고 네, 이런 거를 미리 이렇게 단순하게 고려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그 키네매틱 싱귤레리티하고 다이나믹 싱귤레리티 이러한 그 싱귤러 포인트를 피하는 문제는 수학적으로도 좀 굉장히 난해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특히 이제 머니플레이터에 그 이게 3D 모션을 한다. 여기다가 이제 그 자유도가 6오프쯤 된다 그러면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네. 특히 이제 어떤 그 키네매틱 싱귤레리티 문제 그러니까 수많은 박사論文들이 막 쏟아지는 거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쪽으로 공부를 한 사람들이 많아요. 나도 이쪽 전공은 아니거든. 나는 주변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야. 그래서 패스 플래닝은 뭐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네. 가만있어 봐. 시험복 들어왔네? 김하연? 들어왔구나. 그래서 조금 더 얘기하면은 이 패스 플래닝이라고 하면은 로봇 분야에서는 이렇게 보통 패스 플래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갖다가 유도 이제 그것도 가이던스란 말을 하거든. 가이던스란 말과 패스 플래닝은 거의 유사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가이던스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미술 가이던스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위도경도 좌표를 주죠. 이렇게 좌표를 주고 좌표 이건 좀 스케일이 크지. 글로벌 스케일이지. 예를 들어서 미술의 저기 뭐야 레인지가 뭐 1000km쯤 된다. 그러면 이게 좀 그렇죠. 근데 이럴 때 이제 보통 이런 거다 웨이포인트라고 이렇게 또 명령을 하고 가이던스 분야에서는 경로점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거든. 그래서 이제 경로점을 이제 통과하는데 어떤 경로점 통과하는 거 어떤 바운더리 이걸 정해주고 어떤 안쪽을 통과하라. 그리고 이제 이러한 어떤 경로점을 통과할 때 요런 궤적을 만드는 문장을 이걸 또 가이던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리고 이런 걸 또 유도라고 해가지고 또 명령을 해요. 유도. 그래서 보통 유도탄 이렇게 얘기하잖아. 유도 무기. 가이던스. 유도한다는 얘기라고. 근데 로봇 패스에서는 유도란 말은 안 해. 그냥 그 패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유도라고 하면 조금 이제 그 스케일이 큰 경우를 뭐 얘기한다 보면 됩니다. 드론 같은 경우도 유도라고 말 안 하죠. 스케일이 작거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미사일 어떤 그런 글로벌 스케일의 어떤 그 이동체에 대해서는 이제 유도라는 말을 주로 하죠. 예, 그래서 패스 플래닝과 이런 가이던스는 사실상 개념적으로는 유사하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말이 나와 있는데, 패스 앤 프로젝트 플래닝은 로봇이 이제 어떤 one location, A라는 어떤 지점에서 다른 지점, B라는 지점으로 이제 움직이는 어떤 그죠? 길을 정해주는 것이다. 또는 어떤 방법을 정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어떤 로봇이 어떤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죠. 항상 컨트롤 되면서, 컨트롤도 매너, 그냥 어떤 그 제어 동작을 하면서 그걸 따라가는 거지. 근데 이 제어라는 것은 피드백 제어를 말하는 거지. 피드백 제어가 동작을 하면서 그 길을 이제 트래킹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뭐 유도 분야에서는 이제 굳이 말하면 이제 길을 갖다 만드는 걸 갖다가 이제 유도라고 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걸 또 조종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유도 조종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가이던스 앤 컨트롤. 그래서 근데 조금 더 얘기하면 그 유도타는 현재 위치, 위도경도 위치를 알아야 하잖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이걸 알아내는 걸 갖다 또 내비게이션이라고 해요. 항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항법이란 말을 하거든. 항법. 근데 이제 그 로봇 분야에서는 항법이란 말은 안 써. 로컬라이제이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컬라이제이션. 그 항법이라면 내비게이션. 우리 보통 자동차도 내비게이션 그러죠. 사실상 그건 이제 혼용된 개념인데 보통 원래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면 이제 어떤 자기 위치, 내 현재 위치가 어디냐 이거예요. 보통 INS 뭐 어떤 그 관성 장치에 의해서 이제 현재 위도 경도를 계속 트래킹해 나가는 거죠. 근데 로봇에서는 내비게이션이라는 말 대신에 그 로컬라이제이션이다. 로컬라이제이션을 우리말로 해석하면 이제 자기 위치를 이제 추정하는 거죠. 현재 내 위치를 아는 겁니다. 현재 내 위치.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로봇이 움직인다는 것은 이렇게 로컬라이제이션, 그렇게 모바일 로봇을 생각하면. 근데 이제 모니플레이터, 이제 베이스가 이제 고정된 모니플레이터 같은 경우는 로컬라이제이션 필요 없죠. 예. 근데 이제 베이스가 움직이는 모바일 플랫폼이다. 그러면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문제가 따라온다는 거거든. 현재 내 위치를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재 내 위치를 알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죠. 어디로. 꿰어두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게 이제 이른바 그 가이던스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 로봇에서는 패스 플래닝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길을 잘 따라간다는 개념이 그 컨트롤 개념인데, 그건 이제 이 유도 분야에서는 조종이란 말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법, 유도, 조종. 그래서 보통 GNC 그럽니다. GNC 약자로 가이던스 내비게이션 컨트롤. 그래서 이제 이쪽 분야를 연구하는 랩도 보통 GNC 랩 그래. GNC 실험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이던스에 내비되는 개념은 이제 어떤 그 패스,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은 어떤 로컬라이제이션, 컨트롤은 이제 그 로봇 분야에서는 조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조종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비이클을 조종한다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조종은 보통 이제 피드백 제어를 의미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말도 보면은 어떤 그 포인트와 포인트 사이를 이제 그 로봇의 엔드 이펙터가 쭉 이제 어떤 움직이는 그 시퀀스를 정한다. 그게 이제 패스 플래닝의 내용이 된다. 그러면 보통의 경우 이제 스트레이트 라인, 이제 직선 라인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경우에 따라 뭐 많이 다르죠. 그럴 때 방금 얘기했네요. 이건 이제 보통 이제 패스를 정할 때는 로봇의 키네매틱스와 다이나믹스를 사용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결국 그 컨스트레인트, 구속 조건을 갖다가 고려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간단한 예를 들었죠. 어떤 기구학적인 구속 조건, 동력학적인 구속 조건을 고려해서 그 패스를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 기구학적인 구속 조건만을 고려하는 경우는 이제 키네매틱 플래닝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 동력학적인 구속 조건을 고려하면은 보통 다이나믹 플래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다이나믹 플래닝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 그 노봇의 그 다이나믹 이퀘이션 모션, 그러니까 노봇의 운동 방정식을 플래닝에 이용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아까 이제 예를 들어서 A 포인트에서 B 포인트까지 가는데 뭐 2m를 뭐 0.5초 움직이라. 뭐 얼뜻 생각해도 못 갈 것 같잖아. 그지? 근데 그거는 뭐 뇌피셜이잖아. 뭐 머리로 그럴 것 같다는 거지. 뭐 정말 그게 가능할까는? 가능할까 불가능할지는 이제 우리가 운동방정식에 풀어봐야 되지. 실제로 풀어봐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이제 따져볼 일이죠. 네. 가능하다면 또 어디까지 가능하냐.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이제 플래닝 문제에서는 우리가 고려해야 될 문제라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이 플래닝 문제에서는 보통 최적화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최적화. 우리가 길을 정하는 데 있어서 뭔가를 뭔가를 최적화하는 길, 뭔가 최적화하는 패스, 이런 개념이 나오는 거거든. 아까 이제 가장 간단한 것은 이제 그 미니멈 타임, 그 최소 시간 경로, 또는 뭐 미니멈 에너지 경로, 최소 에너지 경로, 이럴 수 있죠. 이거 말고도 이 최적화라는 것은 어떤 뭔가 수학적으로 인덱스를 정해요. 인덱스를 정하고, 인덱스가 이제 그 물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인덱스가 돼야 되는 거지. 이제 나도 엄청 생각이 안 나는데, 보통 이제 뭐가 예를 들까요? 하여튼 뭐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나도 최적화 쪽에 전문가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최적화 쪽을 생각하면 어쨌든 수학적인 인덱스를 정하고, 근데 인덱스가 그 로봇의 어떤 그 스테이트의 함수가 되겠죠. 로봇의 이제 로봇의 예를 들어 관절의 속도, 또는 뭐 관절의 각속도, 이런 어떤 그 로봇의 어떤 운동을 나타내는 그 스테이트 베리어블의 함수로서 어떤 인덱스를 딱 정하고, 인덱스 정하고, 그 인덱스를 이걸 최소화하는 경로, 그걸 갖다가 이제 어떤 계산이 내는 거죠. 이런 걸 보통 최적화 문제라고 합니다. 최적화 방법에는 또 수학적 방법으로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학부생이라서 이제 그런 과목을 듣지는 않겠지만, 대학원 들어가면 이제 아마 대학원에서 이제 그런 최적화에 관련된 그러한 과목들도 열리게 되죠. 피드백 제어 같은 경우는 이제 최적 제어라는 말이 나오고, 옵티멀 컨트롤 이런 말이 나오고, 넓은 의미로는 그냥 옵티마이제이션, 이렇게 이제 답은 이제 수학적인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지. 말은 좀 거창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궤적 시뮬레이션 할 때는 뭐 이런 이런 어떤 고려할 필요는 없는 거지.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패스 플래닝 일반적인 얘기를 할 때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너무 범위를 넓힌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경우를 보면 이 경로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그죠? 로봇이 어떤 여기도 뭐 without regard to timing of this configuration, 이게 configuration이죠. 어떤 엔드 팩터가 A에서 B로 이렇게 쭉 이동했다, 이렇게 B에서 또 이렇게 움직인다. 근데 이제 엔드 팩터가 어떤 자세를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자세.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엔드 팩터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자세에다가 이런 자세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런 자세. 그러니까 이 자세라는 것은 이게 이제 평면에서 나타났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롤 피치 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롤 피치 각을 가질 수 있는. A 포인트에서 롤 피치 각, 그다음에 이제 B 포인트에서의 롤 피치 요각을 가질 수 있는 거지. C 포인트에서도 이제 롤 피치 요각을 가질 수 있는 거고, 이렇게. 그리고 공간적으로 보면은 여기 이제 A 포인트에서의 XYZ 포지션이 있을 수 있잖아요. B 포인트에서의 XYZ 포지션이 있고, C 포인트에서도 XYZ 포지션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육자유도죠. 그러니까 이제 트랜스레이션 3자유도에다가 롤피치로는 이제 로테이션에 관련된 거란 말이야.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6개의 스테이트를 우리가 이제 정할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6개씩. 그래서 A에서 B로 옮기고 B에서 C로 옮길 때, 이게 이제 A에서 B 포인트, A, B 각각 포인트에서의 그 위치, 그다음에 자세 이렇게 주는 경우,
그럼 이 중간 경로가 있잖아요. 이 중간 경로. 이 중간 경로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 중간 경로가 패스죠. 이게 패스예요. 여기다가 이제 시간까지 어떤 얼마나 얼마 그러니까 어떤 시간에 이걸 A에서 B로 옮길 것이냐. 그래서 이걸 합쳐지면 이게 이제 궤적이라는 개념, 트래젝토리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네? 패스, 공간적인 패스에다가 어떤 시간 개념. 그렇잖아요. A에서 B로 갈 때도 그냥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쭉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보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일 수도 있고 뭐 가다서다 이렇게 움직일 내 마음이죠. 뭐 한마디로 가다서다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보통의 경우는 이제 그 A에서 B로 갈 때 이렇게 이제 그 다항식 궤적이라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 다항식 궤적이라고 하면 물리적으로 뭐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뭔가 이렇게 이동체가 이동할 때는 가속과 감속 개념이 있잖아. 처음에 이 가속해 들어가서 감속으로 이제 멈추는 이런 게 있죠. 가감속 개념이 있거든. 시간에 대해서 보면은 이 시간에 대해서 어떤 위치를 간다는 거죠. 목표 위치가 있어요. 목표 위치가 있으면은 이게 가속해서 감속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들어가는지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 근데 이제 일정한 속도로 어떤 목표치에 간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직선이 나올 수밖에 없죠. 직선. 가속해서 감속. 이렇게 되면 이건 이제 보통 이제 다항식계적으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다항식계적. 이게 5장에서는 결국 이 다항식계적 요거 정하는 것이 사실상 다야. 네. B도 그런 거죠. B에도 C로 갈 때도 이것도 이제 B 포인트에서 이제 멈췄다 갈 수도 있고 어떤 속도로 통과할 수도 있잖아. 네, 그런데 자꾸 이걸 생각하다 보면 이 패스를 만드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네. 뭐 이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지. 이 A에서도 이제 정지 상태에서 이제 출발해서 뭐 B를 어떤 속도로 통과할 수도 있고 멈췄다 갈 수도 있고 그건 이제 문제에 따라서 정하기 나름이라는 것이지. 어떤 그 미션에 따라서. 그 미션이 B 포인트에서 정지해야 될 미션이면 정지하는 거고 아니면 통과해야 될 미션이면 아니 어떤 속도를 가지고 통과해야 될 미션이라면 그 속도를 줘야 되는 거지.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패스에 대해서 같은 위치를 지나는 시간에 따라서 트래젝토리는 여러 개가 될 수가 있다. 지금 바로 이런 거죠. 이렇게 이제 또 동일한 XD라는 위치, X좌표만 생각할 때 그 포인트를 이렇게 중간 경로가 이렇게 부드러운 어떤 다항식 궤적일 수도 있고 직선 경로일 수도 있다. 네. 아니면 뭐 이렇게 이럴 수도 있겠죠? 이렇게 움직이진 않지만 이렇게 뭐 계단식으로 가다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그건 이제 한마디로 이제 계획이니까 계획을 세우는 사람의 마음이죠. 근데 이제 그 계획을 세우는 가장 합리적인 가장 그 보편적인 방법론을 얘기하는 거지. 네, 그럴 때 이제 가장 그 물리적으로도 타당한 그런 패스가 여기 나오죠. 네, 여기 나오죠. 여기 이런 다항식 궤적이라는 거예요. 다항식 궤적. 네, 이렇게 3차 폴리노미알 또는 5차 폴리노미알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3차 폴리노미알, 5차 폴리노미알 이런 궤적을 주는 것이 물리적으로는 가장 타당하다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타당한 의미는 뭐냐면은 출발 정지. 우리가 출발하고 정지를 생각하면 감속하잖아. 가속해서 어떤 속도로 가서 감속해서 멈추잖아. 그럼 물리적으로는 이렇게 3차나 5차 다항식 궤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궤적을 줘야만 또 제어오차도 최소화시킬 수 있다.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게 다예요, 사실. 여기서 할 얘기는 다 했거든, 사실. 그 다항식 얘기를 했으면 뭐 나머지 얘기들은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인데 여기 이제 조인트 스페이스와 카테션 스페이스는 이제 로봇의 그 메커니즘 구조상 이런 개념이 나온 거지. 이 엔드 팩터가 지금 A 포인트에서 B 포인트로 이렇게 쭉 이동을 하는데 근데 엔드 팩터가 이렇게 A 포인트, B 포인트로 공간적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조인트로 조인트 운동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인트 운동에 의해서 결국 엔드 팩터의 운동이 결정되죠.
이게 기구학적으로 2장, 3장에서 다뤘던 내용이 그거지. 그래서 조인트 스페이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관절 공간이에요. 관절 공간. 그래서 관절. 카테시안 스페이스라는 것은 이 엔드 팩터의 이제 공간적으로 뭐 이렇게 그다음에 롤, 피치, 요 육자에도 모션을 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여기 여러 가지 말을 써놨는데 뭐 아까 얘기했던 어떤 기구학적인 구속 조건, 뭐 또는 동력학적 구속 조건에 따라서 여기 보면 언프레딕터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럴 수 있죠. 가장 일반적으로는 예상치 못했던 그런 어떤 그 모션이 플래닝을 했는데 그런 모션이 불가능한 경우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런 걸 이제 미리미리 검토하고 따지는 것이 플래닝의 범위에 들어가는 거지. 여기 또 보면 이제 싱귤러리티를 말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싱귤러리티를 갖다가 인슈어 하기가 이제 어렵다 그런 말을 해놨는데 이제 싱귤러리티라는 것은 참 뭐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어떤 기구학적인 싱귤러리티가 있을 수도 있고 동력학적인 싱귤러리티가 있을 수가 있거든. 싱귤러리티는 말 그대로 그거죠. 로봇이 구현할 수 없는 모션에 빠질 때 그러한 포인트가 우리가 싱귤러 포인트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죠. 여기 이건 싱귤러 문제라고 볼 수는 없는데 여기 보면 어떤 로봇이 이 패스를 쭉 따라간단 말이에요. 패스를 쭉 따라가는데 처음에 이제 여기서 어떤 자세로 이렇게 이제 모션이 오다가 이렇게 왔겠죠. 와다가 여기 포인트에서 이렇게 안 가고 완전히 자세를 바꿔버렸죠. 그러니까 로봇이 갑자기 관절을 확 돌려가지고 이쪽으로 갔잖아. 이럴 수도 있죠. 예. 이건 이제 여러 개 솔루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 싱귤러를 피하기 위해서 불가피할 수도 있거든. 네. 이렇게 일반적인 이제 그 스페셜 머니플레이터에 대해서 어떤 또 이 패스 자체가 어떤 그 공간상에서의 패스다. 근데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로봇의 조인트가 육자유도다. 그리고 패스도 공간적이다. 그러면은 이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네, 이 패스 실제로 플래닝 한다는 문제가 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것이 고려 사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네, 엔드 이펙터에 보통 우리가 로봇 제어를 한다는 것은 이제 엔드 이펙터가 어떠한 그 미션을 수행하는 걸 우리가 로봇 제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떤 뭐 궤적을 따라가건 어떤 포인트에 도달하건 어떤 미션에 따라서 어쨌든 그 패스가 정해진다는 거지. 그래서 요거에 대응되는 그 조인트 모션은 이제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 이제 역기구학이라는 개념이 나왔던 거고. 플래닝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이 카테시안 스페이스 플래닝, 뭐 조인트 스페이스 플래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순서를 먼저 보면 타스크 스페이스에서 조인트 스페이스 트래젝토리, 타스크 스페이스 트래젝토리 말 그대로 엔드 이펙터가 지나가야 할 그런 경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응되는 조인트 스페이스 트래젝토리는 결국 기구학적인 어떤 구속 조건에서 이 타스크 스페이스에 대해서 어떤 대응되는 조인트 궤적이 나오게 되겠지. 여러분들 이미 뭐그 역기구학에서 이미 익혔던 개념이 그거라는 거야. 그래서 조인트 스페이스 트래젝토리는 말 그대로 조인트의 이동 경로야. 그다음에 카테시안 스페이스 트래젝토리는 엔드 이펙트 이동 경로다. 네, 그래서 이 카테시안 스페이스, 뭐 굳이 말하면 직교 공간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텐데 이건 타스크 스페이스 또는 오퍼레이셔널 스페이스하고도 동의어입니다. 동의어로 써요. 엔드 이펙트 작업 공간이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이제 그 플래닝은 엔드 이펙터에 대한 그 타스크 스페이스 트래젝토리를 플래닝 하겠죠. 플래닝해서 이 조인트 스페이스 트래젝토리를 산출해야만 결국 조인트 컨트롤에 이걸 적용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가장 스탠다드한 방법으로는 그 역기과학에 의해서 이 타스크 스페이스 궤적에 대응되는 조인트 스페이스 궤적을 이제 산출해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실제로 그 산업 현장에 쓰이겠는, 특히 이제 여러분들 첫 번째 시간에 봤나요? 그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제 용접 라인이 자동차 조립 라인 보면 이제 용접 로봇이 거의 거기 수십 대 쫙 깔려 있죠. 그러면서 자기 작업을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스팟 용접이든 뭐 보통 용접, 그다음에 스프레이, 뭐 이렇게 페인팅하는 그런 작업에 보통 머니플레이터가 쓰이고 있는데, 근데 그런 현장에서 실제로 역기과를 풀어서 이렇게 조인트 궤적을 만드느냐? 거의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거의 그렇게 하지 않고 보통 티칭을 한다고 그래요. 티칭. 사람들 무슨 거의 티칭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티칭은 말 그대로 가르친다는 건데 로봇을 어떻게 가르쳐? 로봇을 어떻게 가르치죠? 로봇을 가르친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이제 어떤 A 포인트에서 이게 용접 포인트야.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떤 엔드 이펙터가 용접봉 여기 딱 가리켜서 이제 어떤 스팟 웰딩을 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이게 이제 로봇 링크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있으면은 요 위치에 대응되는 요 각도들, 이걸 구하는 게 역기과학이죠? 이걸 구하는 게 역기과학인데, 세타 1, 세타 2, 세타 3, 이걸 구하는 건데, 요걸 갖다 굳이 뭐 이렇게 여기 이제 이것도 요 좌표도 이제 XY 좌표가 있을 수 있고 또 롤 PCO 자세가 있을 수 있잖아요. 롤 PCO. 그럼 요거에 대응되는 이 조인트 각도들을 꼭 수학적으로 역기구학으로 풀어서만 만들어야 되느냐. 그렇게 안 해도 티칭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 어떻게 하냐면은 말 그대로 움직이는 거야. 여기 조인트 센서 값을 이제 받아가지고서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나도 이제 현장 엔지니어 경험 그런 건 안 해봤으니까 뭐 옛날에 들었는데 그렇게 한다고 실제로 그렇게 한대. 그래서 매니플레이터를 이렇게 움직여 본다는 거야. 팔을 움직여서 딱 엔드포인트 궤적을 딱 해.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인트 각도가 결정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어떤 특정 시간 또 어떤 뭐 A 포인트라는 포인트에 대해서 이걸 딱 테이블을 만들어 이렇게. 이때 몇 도, 몇 도, 몇 도, 몇 도. 그다음에 이제 이게 B 포인트까지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봐. 이렇게 B 포인트까지 움직이면 요거에 대응되는 또 관절 궤적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지? 요것도 센서 값을 받아. 센서 값을 읽는 거야. 그냥 센서 값을 읽어서 B 포인트 움직였을 때 관절 각도는 얼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중간값은 이제 적당하게 이제 이 구간을 잘라가지고서 여기 보면 이제 시간에 따라 시간일 수도 있고 공간일 수도 있고 여기 이제 중간 경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로점들 이 점들에 대해서 다 이걸 테이블을 만드는 거야. 이 데이터 테이블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게 A에서 A 포인트에서 B 포인트로 가는 경로에서 이 자체가 세타 조인트 첫 번째 조인트의 궤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두 번째 조인트 궤적은 이렇게 되는 거고 세 번째 조인트의 궤적은 그러니까 데이터 테이블 자체가 그냥 궤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식으로 표현된 그런 궤적이 아니라 그냥 데이터 테이블. 그러니까 A 포인트, B 포인트까지의 중간 경로점에 대해서 대응되는 각 조인트의 그 데이터 테이블을 만들어서 요 작업에 대해서 A에서 B로 자 이렇게 어떤 엔드 이펙터가 어떤 이렇게 쭉 어떤 트래킹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한다면 요 조인트 첫 번째 조인트, 두 번째 조인트, 세 번째 조인트 요 궤적을 조인트 컨트롤 룹의 그냥 레퍼런스로 계속 연결 하는 거죠. 그럼 이 경로를 따라가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방법을 이제 티칭이라고 해요. 티칭. 그러고 보니까 역규가 필요 없네. 뭐 굳이 뭐로 그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네라는 생각이 들죠.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제일 확실하지. 무슨 얘기냐면 미리 싱귤러 포인트를 다 고려할 수 있잖아. 이게 보니까 어떤 포인트에서 싱귤러 포인트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걸 좀 피하자. 이럴 수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하여튼 뭐 현대차나 이런
조립 라인에 있는 그런 머니플레이터를 어떤 그 매니지하는 그런 엔지니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걸 그 관리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로봇이 딱 들어오면 이 작업을 한다는 거야. 다 해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데이터 테이블을 만드는 이런 티칭 작업을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자체가 엽기과학을 구하는 거죠. 네. 정말 센서를 단계 단계별로 그때 조인트 센서를 읽어가지고서 미리미리 데이터 테이블을 다 마련해 놓고서 그러니까 이러한 이러한 것도 데이터 테이블은 특정 미션에 대해서밖에 못 쓰죠, 물론. 예. 여러분들이 2장, 3장에서 학습했던 역기과학 개념이라는 것은 그냥 제너럴한 거지. 그냥 어떤 포인트, 엔드 이펙트의 포인트 또는 벨라시티 딱 주어지면 그거에 대응되는 조인트의 그죠? 조인트 솔루션들 그걸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 어떤 미션이 바뀌어도 어떤 그 수식적인 게 변할 일은 없지. 근데 이렇게 이제 티칭 작업에 의해서 엽기과 데이터 테이블을 만든다는 것은 어떤 그 작업이 딱 결정된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만약에 작업이 바뀐다? 이걸 또 만들어야 되지. 근데 그런 용접 라인에 있는 머니플레이터가 그렇게 막 이거 썼다 저거 썼다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거의 몇 년씩 그냥 특정 작업만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제너럴한 그런 어떤 그 모션을 하는 그런 모니터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이렇게 하면 싱글러 포인트 피할 수 있고 가장 확실한 엽기과학 솔루션이 된다 그런 얘기지. 이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없지. 티칭이라는 방법을 쓴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산출된 조인트 궤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인트 컨트롤에 적용돼서 이 길을 잘 따라가면 이 경로를 만들어주고 실제로 이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제 실제 로봇이 따라간다는 것은 개념적으로 얘기하면 약간 에러를 가지고 따라가겠죠. 에러를 가지고 이렇게. 에러를 가지고 이렇게 에러가 크진 않을 테지만 어쨌든 에러가 없을 수는 없잖아. 어떤 이 에러. 그렇게 에러가 있을 수 있죠. 에러가 이제 몇 미리 수준이냐, 몇 마이크로 수준이냐, 정밀제로 가면. 마이크로 수준의 에러를 가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지, 우리가. 이렇게 눈에 띄게 에러가 발생하면서 제어가 되면 이건 제어 실패지, 사실. 개념적으로 이 빨간색의 궤적에 대해서 파란색의 실제 로봇 모션, 요 에러를 갖다 최소화하는 게 그게 이제 피드백 제어의 목적이죠. 네. 그럼 여기서 또 여러분 생각할 수 있죠. 아, 그렇다면 이 에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 피드백 제어 룹의 동작뿐만 아니라 이 길이 참 중요하구나. 이 길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공간적으로 동일한 패스에 대해서도 그렇죠. 이게 지금 A에서 B 포인트로 가는 공간적으로 동일한 패스이긴 하지만 어떤 그 시간에 대한 함수에서 어떻게 정해주냐에 따라서 에러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제어 오차라는 것이 반드시 어떤 그 피드백 제어 룹의 책임만은 아니다. 막 표현이 좀 이상한데 기준 궤적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준 궤적이 길을 잘 줘야 됩니다. 길을 잘 줘야지 잘 따라갈 수가 있지. 험한 길을 주고서 잘 따라가라고 해봐요. 물론 이제 험한 길을 주고서도 잘 따라가야 그게 그 시스템의 능력이 뛰어나는 거지. 사실은 그래. 그렇긴 한데 이제 이런 제어 시스템에서는 그 말 그대로 기준 궤적의 중요성이 간단한 예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길이 중요하다. 패스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나요? 우리가 어떤 제어 시스템에서 갈수록 이제 어떤 이 피드백 문제보다 이 패스 플래닝 문제가 비중이 점점 좀 커진다는 것이 지금 하나 예를 들어서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저기 서울에서 대전 갈 때 고속도로가 가장 편하잖아요. 고속도로가 빨리 갈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그리고 그건 좀 적절하지 않나요? 예, 꼬불꼬불 이렇게 어떤 요즘 국도도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예, 어떤 그 제어 시스템이 트래킹 문제를 얘기할 때 항상 이렇게
그 어떤 시스템, 플랜트가 있을 때, 플랜트의 어떤 그 레퍼런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항상 이 에러를 최소화시키는 게 피드백 제어의 목적인데, 이 피드백 룹의 어떤 그 성능, 퍼포먼스에다가 요 레퍼런스를 정하는 이 패스 플래닝의 문제가,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근데 학부에서는 이제 그 어떤 제어공학이나 이런 과목에서 이런 패스에 대한 그런 얘기를 다루지를 않죠. 그럴 필요도 없고. 어떻게 보면 이런 과목에서 조금 그래도 맛배기 정도 하는 거고. 하나 더 얘기하면 이제 실제 이제 그 플랜트 출력의 신뢰성에 관련된 것이 필터링 문제가 되는 건데, 보통 이제 칼만 필터라는 말을 많이 하고, 이 필터라는 건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로컬라이제이션에 관련된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항법에 관련된 거고. 현재의 이 머니플레이터를 생각하면 현재 머니플레이터의 현재 스테이터스. 어쨌든 센서 값을 가지고서 그걸 추출하니까 그게 100%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오차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이제 어떤 음, 월 펑션이 일어날 수도 있고, 네, 그런 거에 대해 대응되는 그런 폴트 다이아고노시스 그런 개념도 있고, 하여튼 뭐 그래서 제어공학 이렇게 막 쭉 뻗어 나가는 거야. 뭐 고장 진단이다, 무슨 뭐 또 그렇게 거기서 필터 개념이 나오고 뭐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서 이제 각각 그 제어 분야에 따라서 이제 계속 이제 어떤 연구 분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어떻게 그래요? 어떤 제어 분야는 이렇게 이 피드백을 다루는 분야가 있고, 이 레퍼런스에 관련된 가이던스, 플래닝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 그 시스템의 위치를 검출하기 위한 그 어떤 그 필터링 문제, 그 가이던스, 로컬라이제이션 이런 문제들 이렇게 크게 이제 3등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네, 티칭 뭔지 알겠죠? 티칭. 예. 사람들도 무슨 티칭 가르치고 있잖아, 이렇게. 가르쳐 가지고서 이제 데이터 테이블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서 이 데이터 테이블 자체를 어쨌든 그 트레젝토리 데이터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회 사절 보면은 이제 뭐 트레젝토리 플래닝의 뭐 기초라고 돼 있는데 이미 했던 얘기예요. 했던 얘기. 어떤 직선 경로를 따져보자 이거야. 여기 A 포인트가 있어요. A 포인트에서 B 포인트로 가는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 뭐 심플리스트 솔루션 가장 간단한 것은 그냥 등간격으로 딱 자르는 거죠. 이렇게. 그건 이제 이건 등속 개념이거든. 근데 이런 거보다는 예, 요런 궤적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감속 이런 개념이 들어가면 이미 이건 이제 다항식 궤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항식. 그러니까 여기 A 포인트에서 B 포인트로 어떤 시간에 대해서 접근하는데 이렇게 등속이면은 그냥 이렇게 일정하게 이렇게 쭉 이 등속 개념이죠. 이렇게. 예? 그래서 여기서 0초에서 예를 들어서 3초 만에 B 포인트에 도달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되는 거죠. 등속 개념이 되는 건데 이렇게 이제 가속해서 여기 보면 그렇죠. 구간이 짧고 구간이 길잖아. 이게 좀 빨리 지나간다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예 이렇게 가속해서 감속으로 가는 개념을 쓰면은 이렇게 된 거죠. 가속해서 별 차이가 없네. 이렇게 예, 요 파란색은 직선이고 이 빨간색은 다항식 궤적이에요. 다항식 폴리노미알 시간에 대한 다항식 궤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직선 경로 대신에 다항식 궤적을 적용한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뭔가 가정이 하나 있다는 얘기인데 로봇의 액추에이터가 스트롱 이너프하다. 무슨 얘기냐면 뭐 로봇 액추에이터는 그 토크 한계가 있죠. 뭐든지 능력이 한계가 있잖아. 근데 이제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어떤 뭐 1m를 갖다가 0.1초에 움직여라. 그럼 못 갈 거 뻔하잖아. 그거 왜 그럴까요? 그 조인트 액추에이터의 토크 리밋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 거를 고려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 그런 로봇의 어떤 그 토크 리밋, 로봇의 액추에이터의 리미트, 한계는 없다고 가정한다. 네, 그런 얘기지.
그냥 충분히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한마디 더 썼는데 동적 모델에 기반한 다이내믹 플래닝의 필요성이 여기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뭐 충분히 어떤 그 조인트 액추에이터의 한계를 고려해서 플래닝을 해야 되는데 근데 항상 그 경계가 문제잖아. 어디까지 한계인지를 알고 싶잖아. 왜냐하면 너무 보수적으로 느린 패스, 너무 그런 패스를 정하면은 그건 로봇의 능력을 너무 활용 안 하는 거잖아. 그렇다고 너무 빡빡하게 그 마진이 없는 그런 패스를 정하면 그건 잘못하면 또 싱글레 빠질 수 있잖아요. 그 미션이 페일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그게 애매모호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냥 뭐 충분히 저기 뭐야 여유 있게 플래닝한다. 그건 공학적인 그런 마인드는 아니죠. 왜냐하면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또 뭐야? 그렇게 충분히 여유가 있으면 액추에이터를 그렇게 강한 걸 쓸 필요가 뭐가 있어? 액추에이터를 더 예를 들어서 500W짜리 모터보다 100W짜리 모터로 가능하다면 100W짜리 모터를 써야 되겠죠? 500W짜리 모터는 뭐 500만 원인데 100W짜리는 뭐 100만 원이다. 당연히 그 100W짜리를 써야 되지. 100W짜리 모터로도 충분하다면. 그러니까 또 여기서도 이제 액추에이터의 어떤 그런 설계 문제에 연결될 수가 있는 거지. 이 플래닝 문제 같은 경우에도. 뭐 100W로 충분한 그런 어떤 이제 500W 모터를 쓴다. 그럼 공학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건 이제 공학이 아니지. 예, 공학이라는 건 항상 이렇게 어떤 해석에 근거해서 어떤 그 한계를 정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역할이죠. 엔지니어는 그런 사람들이죠. 예. 그럴 때는 이제 이게 이제 물론 충분히 여유 있게 플래닝을 하지만 어쨌든 그 동적 모델에 기반한 다이내믹 플래닝의 필요성도 나타나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꾸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까지 고려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액추에이터는 뭐 충분히 스트롱 이너프라고 이제 가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그 로봇 제어 시뮬레이션 할 때도 그 액추에이터의 능력의 한계를 어떻게 고려하느냐? 그건 간단해요. 그 예를 들어 이제 토큰 리밋을 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어 이렇게 보통 이제 PID 제어를 한다면 이렇게 이제 KD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입력을 이제 만들어내서 매 시간 이제 제어 입력을 갖다가 이 제어 입력이 결국 이제 각 조인트로 들어간 토크들이죠. 토크를 들어갈 텐데 요 PID 제어 입력에서 결정된 요 토크 값이 어떤 리미트를 넘어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 나중에 이제 저기 뭐야 시뮬레이션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이제 어떤 토크 리밋을 딱 걸어주죠. 이렇게 걸어주고 이 이상 토크는 못 내. 이렇게 토크 맥시멈 반대 방향으로 토크 이렇게 토크는 항상 이 사이밖에 못 낸다. 만약에 제어 명령이 이걸 벗어난다. 이걸 입력으로 못 주지. 그때는 이 제한된 입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어떤 그 액추에이터의 토크 리밋을 고려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이건 또 시뮬레이션 할 때 실제 어떤 하드웨어적인 그런 한계를 고려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이거예요, 사실은. 액추에이터의 토크 리밋을 고려를 하는 거죠. 어떤 액추에이터 토크 리밋을 그럼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정하기 나름이야. 액추에이터의 토크 리밋을 정한다는 얘기는 그 조인트 모터의 용량을 결정한다는 거와 동일한 문제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걸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올마이티한 그냥 액추에이터가 되는 거지. 전지전능한 액추에이터를 가정하고 시뮬레이션 하는 거야. 그러면 세상에 제어 안 될 게 없어요. 미리 얘기하지만 만약에 토큰 리밋을 안 준다. 그리고 이 PID 게인을 갖다 충분히 크게 준다. 그러면은 뭐 컴퓨터 상에서는 뭐 모든 궤적을 다 따라가죠. 예, 완전히 뭐 아무리 괴물 같은 궤적을 주더라도 무조건 따라갑니다. 그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경험하면서 그 실제의 시스템과 그 실제 시스템에서의 한계를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평가를 해보고 그럼 조금 더 가혹한 조건, 토크 리밋을 자꾸 낮춰보는 거죠. 점점점 그러니까 조인트 액추에이터의 토크가 점점점 줄이면 어디가 한계일까? 도대체 어디까지가
어느 정도 한계까지 어떤 주어진 궤적을 트래킹할 수 있을까? 이런 걸 평가해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그 디스커션을 잘 담고 그렇게 발표하는 게 좋은 발표가 되는 거지. 뭐 작년에도 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또 안내를 하면 또 작년에 보니까 잘 따라서 잘 했어요. 작년에도. 네. 내가 하나 예를 들었는데 그 지금 어쨌든 이 패스 플래닝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패스 플래닝 단계에서 이런 걸 고려해서 패스를 정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까지 할 수는 없으니까 그 궤적 시뮬레이션에서 최소 그 조인트 토크의 리미트는 결정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네, 시간이 뭐 좀 여유를 부렸더니 시간이 거의 다 됐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어? 내용이 많지는 않지만 노정의 슬라이드는 오늘 좀 하고 수요일까지 네, 수요일 날까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준비한 슬라이드는 뭐 질문 없을까? 너무 쉬워서? 글쎄요. 그러면은 자 5회 5절의 내용 이건 이제 뭐 조인트 스페이스 트래젝토리 플래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뭐 세타1이다 이게 뭐 여기 세타1이 되겠다 2, 3, 4, 5 뭐 5자유도 충분한 경우일 수도 있어요. 꼭 6자유도 꼭 채울 필요는 없거든. 그러면은 이제 이건 이제 여기 그 카테시안 스페이스 그러니까 이제 엔드 팩터의 어떤 그 타스크 스페이스 트래젝토리를 생각하지 말고 특정 조인트 예를 들어서 뭐 세 번째 조인트가 초기 어떤 각도에서 최종 각도 이렇게 쭉 그죠? 이렇게 로테이션 하는 경우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로테이션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인트 앵글이 이니셜 타임, T절에서 파이널 타임 이렇게 그러니까 역기각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조인트를 움직여 보는 거지. 그냥 조인트를 그냥 회전시켜 보는 거야. 이렇게 조인트. 네, 그런 경우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초기 조건이고 이게 최종 조건인데 이 중간 경로를 intermediate 포인트, 이 중간 포인트들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다 얘기를 했죠. 3차나 5차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내가 합리적이라고 말을 했거든. 합리적. 합리적이란 말은 그 피지컬한 그러한 현상을 대변하는 가장 심플한 그런 어떤 궤적이라 그런 얘기예요. 내가 피지컬하다고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뭔가 움직인다는 것은 가속 그리고 멈춘다는 것은 감속 이 개념이 있잖아요. 가속과 감속의 모양을 적절히 표현하기에 좋은 것이 이 3차 또는 5차 방식 궤적이라는 겁니다. 여기 3차 방식, 그다음에 5차 방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가리고 있네. 여기에 예 3차 방식 궤적은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특정 조인트의 초기 각도예요. 이니셜 앵글. 이게 최종 각도야, 최종 각도. 최종 각도로 줘줬을 때, 이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예, 이렇게 쭉,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과감하게 그리면 이렇게 그리시면 이렇게 좀 모양새가 좀 부드러운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이런 모양이죠. 그리고 초기 조건으로는 초기 각도, 그 다음에 초기 속도가 0일 수도 있고 어떤 초기 속도를 가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파이널 앵글, 그다음에 파이널 속도가 있을 수도 있죠. 만약에 멈춘다, 그럼 이게 0이 되는 거지. 예. 근데 멈추지 않을 수도 있지. 어떤 속도를 가지고서 이제 도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차 방식 궤적은 이걸 보통 큐빅 스플라인이라고 얘기도 하거든. 그럴 때 보면은 이렇게 이제 시간에 대해서 3차, 예, 3차 방식. 그럼 개수가 몇 개예요? 하나, C0, C1, C2, C3. 개수가 4개잖아. 그러니까 어떤 그 컨디션 4개가 있으면 되겠지. 그 이니셜 컨디션 2개, 그다음에 파이널 컨디션 2개. 그러면은 개수를 결정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산해봐요.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기 각도, 초기 속도 세타 제로 닷을 0으로 두고 푸는 것 같은데
만약에 세타 제로 다시 0이 아니라면, 요거, C1이 0이 아닐 것 같은데. 여러분 해보면 되겠죠? 네, 이건 어렵지 않게. 조건 4개에다가 이제 개수 4개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솔루션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차 방식은 뭐냐? 오차 방식은 이 초기 조건, 최종 조건에 가속도 조건을 하나 더 준 거야. 이렇게. 예, 가속도가 0에서 출발해서 가속도가 0으로 도착하라. 이렇게 할 수 있죠. 초기 가속도와 최종 가속도를 이렇게 주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없어요. 이런 경우. 예. 근데 가속도 조건을 왜 주냐면은, 이제 저크를 피하려고 그러는 건데, 예. 이렇게 하면은 오차당식, 시간에서 오차당식, 개수가 6개죠. 그러면은 조건 6개. 하나, 둘, 셋, 6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개수도 계산할 수 있죠. 이것도 한번 계산해서 이 테이블을 한번 치워봐요. 그러니까 3차당식 궤적이나 5차당식 궤적이 어떤 엔드 팩터 이동, 그러니까 로봇의 관절의 운동, 가속과 감속을 표현하기에 적절한 그러한 시간 궤적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것만 알면 여러분들이 궤적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지. 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이제 실제 궤적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건 이제 뭐, 보통 이제 어떤 A 포인트, B 포인트로 직선을 따라갈 수도 있고, 보통 이제 예제를 내주는 건 이런 건데, 그다음에 서클 트래킹 이렇게 어떤 포인트, A라는 포인트에서 이걸 이제 원경로를 따라가지고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런 경로. 이런 거 가장 간단한 경우가 이런 거잖아. 이렇게 XY 평면상에서.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원의 방정식 여러분들 구할 수 있잖아요. 원의 중심이 주어지면 원의 방정식 XY 좌표에 대해 표현할 수 있잖아. 그러면은 여기 이제 원의 중심이 x0, y0라고 한다면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y-i0 스퀘어 이꼴 이 원의 이 반지름을 갖다가 r r 스퀘어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제 이때 x 그다음에 y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이걸 표현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떤 특정 포인트에서 여기 xy 좌표를 보면은 이 각도를 세타로 표현하면 이제 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 x0 플러스 r 코사인 세타가 되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y0는 y r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예. 이건 직선 경로인 경우는 좀 더 단순한데, 원경로이면 이게 이제 곡선 경로가 되는데, 이럴 때는 이 세타를 이렇게 준다는 거죠. 이렇게. 이 세타를. 이 세타를 시간에 대한 오차당식으로 이렇게 또는 3차당식으로 준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이렇게 시간이 됐지만 여기까지만 합시다. 출발하면 만약에 이제 등속이라면 이제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돌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이제 어떤 3차당식이나 이 세타를 갖다가 3차당식이나 5차당식으로 플래닝을 한다면 가속해서 감소 이렇게 가속 감소 가속 감소 이렇게 표현이 이상한데 가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따라가는 거죠.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쭉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건 등속이죠. 근데 이렇게 만약에 세타를 5차당식이나 3차당식으로 준다. 그러면은 하나 색깔 해볼까요? 이렇게. 네, 잘 따라봐. 가속. 아이고 이것도 안 좋으네. 가속한다는 얘기는 가속. 이렇게. 느낌이 다르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줄 때 가장 제어오차를 작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시뮬레이션상에서 얼마나 큰 차이가 나타날지 그렇게 큰 차이 나타나진 않는데, 네. 예, 이런 예를 들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A에서 B로 가는 이런 직선 궤적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꼭 수평을 가라는 법은 없지. 또 이렇게 삐딱하게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도 이제 이게 직선의 방정식으로 이렇게 구속되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이제 XT를 갖다 3차나 5차 폴리노미얼로 결정하면 이제 YT는 이 시기에 자동이 결정돼 버리죠. 예.
여기 x 좌표를 갖다가 3차나 5차 폴리노미얼로 정하고서 y 좌표는 뭐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y표도 결정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여기서도 이제 가속해서 이제 어떤 감속해서 들어가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가속, 공속권이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이제 가속 감속 개념으로 그 시간 궤적을 줄 때, 그게 다항식 궤적이에요. 다항식 궤적이 그겁니다. 다항식 궤적의 개념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가감속 개념이 들어간다는 거고, 그럴 때 이제 그 제오차를 가장 그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궤적이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뭐 결국 뭐 다항식 얘기가 뭐 어떤 그 어떤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뭐 플래닝에 관한 그런 뭐 일반적인 얘기를 좀 했었고, 자, 뭐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자유롭게 질문하고 수업은 여기까지 합시다. 교수님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음. 그 3차 다항식이랑 5차 다항식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이 초기 조건이랑 파이널 조건에 이제 가속도가 주어지냐 안 주어지냐로 따라서 3차를 쓰고 5차를 쓰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음,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모차당시까지 쓰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정밀 제어 문제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 출발점과 도착점에서의 보통 이제 뭐 미크론 수준의 어떤 그런 제어 오차를 따지는 그런 정밀 제어가 아니면 뭐 오차당시까지 쓸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매크로한 그러한 스케일에서는 뭐 3차 당시 가장 일반적이죠. 큐빅 스플라인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큐빅 스플라인 많이 나오잖아. 뭐 큐빅 스플라인을 이용한 무슨 뭐 유도 뭐 이런 말도 나오고 뭐 내용 알고 보면 별게 아니에요. 별게 아니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어떤 단순한 개념인데 근데 뭐 수식적인 거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피지컬한 그런 어떤 그 필요성 그런 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또 질문 없을까요? 그럽시다. 그럼 자꾸 또 시간 끌면 여러분들 또 곤란한 것 같아서 오늘 수업을 여기서 하고. 교수님 혹시 하나만 더 여쭤봐도 네. 될까요? 두 개 물어도 괜찮아요. 네. 그 오피스가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찾아봐서 여쭤보고 싶은 게 아무 있는데. 때나 네, 오세요. 아무 때나. 알겠습니다. 예. 아무 때나입니다. 아무 때나. 그리고 혹시 물론 지금 수업 끝나고 가도 되겠습니까? 지금 지금 가면서 봐. 뭐 너 어디 학교에 있냐? 네, 저 지금 도서관에 있습니다. 왜 그냥 뭐 이렇게 여기서 얘기할 수 없는 은밀한 얘기야? 아니, 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그러면 이렇게 오픈된 공간에서 얘기하는 게 더 시작했냐? 찾아뵙고 하려고 했었습니다. 뭔가 좀 긴밀히 얘기할 것 같으면 오늘은 좀 시간이 좀 거시기 하네. 아, 그래서 그러세요. 뭐 지금 뭐 아까 내가 뭐 이렇게 수업 때 질문하기 곤란한 거면 개인적으로 찾아오라고 해놓고서 또 그냥 왜 여기서 뭐 얘기 못 하냐고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건 뭐 자유롭게 적절한 시간에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